2007년도에 아시아 금융위기가 왔는데요. 이게 왜 자꾸 위기가 올 수밖에 없냐면 금융위기가 1959년도에 로버트 트레핀이 지적한 대로 이 달러화의 기축통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미국은 무역 적자를 봐야 다른 나라들이 행복하거든요. 그 무역 적자를 계속 보고 달러를 계속 찍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기적으로 금융위기가 온다고 그 사람이 경고했어요. 1959년에. 아시아 금융위기도 일종의 그런 거고요.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합니다. 이때가 이제 한국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고요. 제1차 IT 붐이 일었던 시절이죠. 이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해서 그 당시에 논란이 있었어요. 너무 빨리 세계 질서와 세계 무역에 합류시켜주는 거 아니야? 아이,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 쟤네도 이제 우리가 저렇게 해주면 중국의 공산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꿀 수 있는데 기여할 거야. 이런 두 가지 설이 이제 그 서로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2001년도에 중국의 WTO 가입이 되는데 지금 학자들은 너무 일찍 가입시켰다라고 후회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007년에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해서 바로 여러분의 세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과 함께 태어났거나 생활하거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스마트폰으로 수렴되는 그런 세대고 이제 이 스마트폰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AI에서 Generate AI로 이제 앞으로 또 세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그 변화 속도는 제가 보기에는 과거는 100년 주기로 이것이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에서 약 100년 주기로 움직였다면 이제 스마트폰 2007년부터 지금까지 26년 지금부터 또 생성 AI가 나와 있는 지금 이 시기 제가 보기에는 10년 주기로 또 변화하고 만약에 양자컴이 상용화된다 그러면 그 주기는 더 빨라질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 닥쳤고요. 그리고 이제 2009년부터 현재까지 3명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자, 보고서를 보면은요. 2009년 오바마 시절에 이미 이제 미중 편의주의 시대는 끝났다. 경고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오바마한테. 근데 오바마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그 보고서를 보고 오바마가 그래? 그럼 우리가 중국하고 무역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럼 우리도 이제 다자주의로 가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바마 시절에 다자주의라는 말이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다자주의를 다이버시티로 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했는데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다자주의의 그 핵심은 뭐냐면 중국의 비중을 줄여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라는 그런 경고였습니다. 2016년에 트럼프 시대가 됐어요. 똑같이 트럼프한테 똑같은 보고를 해요. 트럼프는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래? 내가 중국 이길 수 있어. 관세 때려. 그래서 중국의 무역 관세를 때려요.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세금이 올라갑니다. 그때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보복 관세를 때립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의 보복 관세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은 서로 지금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설이 하나 있고요. 또 조금 더 네거티브한 사람은 결국은 미국이 손해볼 거다. 왜? 제조 공장은 중국이니까.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바이든이 집권을 하고 나서 이제 이 바이든은 오바마 시절의 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이든이 오바마 시절에 외교 정책을 담당하던 사람이에요.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했던 관세는 그냥 놔두고 바이든이 올해 4월 27일 날
자기 국가안보보좌관 설리반을 시켜갖고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바이든의 경제정책 바이블에 관한 대연설을 하게 합니다. 그 연설을 여러분 한번 시간 나시면 꼭 읽어보세요. 왜냐면 그것이 적어도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있는 그 기간 동안 다음번에 재선이 된다면 더욱더 미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중요한 워딩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 바이든이 트럼프가 디리스킹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트럼프가 디커플링을 시작했어요. 이 커플링 이거 하다가 이제 도저히 경제를 분리할 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중국하고. 그래서 바이든이 디리스킹이라는 이제 그 말을 쓰기 시작하고요. 재무장관도. 그런데 그 설리반 연설의 중요 내용은 뭐냐면 첫째, 오일 이코노미에서 그린 이코노미로 간다는 거예요. 청정 이코노미로. 그러니까 미국의 그 에너지원이 이제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간다는 거고, 그동안 100년 동안 있었던 가솔린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 시대로 간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는 뭐냐면, 작은 마당 정말 최첨단 기술을 아주 높은 울타리를 쌓아서 보호하겠다. 그 나머지는 그래 중국하고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옛날처럼 할게. 그 작은 마당에 들어가는 것, 그 최첨단 기술이 무엇일까요? 반도체 물론 들어갑니다. 그거 말고 AI 무조건 물론 들어가죠. 또 우주, 그 다음에 양자컴, 바이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먹어야 돼. 이거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어. 그래서 높은 울타리를 세워서 관세 장벽을 세우든 뭘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거는 우리가 보호하고 나머지 저가 제품 그건 할 수 없지.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미국 바이든의 경제 정책이죠. 그래서 2023년도의 화두는 지금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했던 것처럼 반도체의 무기화라는 말이 이제 화두로 등장했고, 또 챗 GPT가 4월 달에 등장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금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형 AI 인공지능 시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자컴, 바이오, 우주산업 이것이 이제 3대 핵심인데, 대한민국이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통해서 이 양자컴과 바이오 우주산업 부분을 얼마만큼 우리가 마당을 확보하느냐,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얼마만큼 확보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저는 제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이제 미국은 첨단 기술을 혁신을 하면 중국이 이것을 응용했습니다. 그래서 응용해서 더 좋은 것을 만들기도 하고 여기서 부를 축적을 했는데, 이 중국이 응용하던 이 마당을 한국이 얼마만큼 파이를 가져올 거냐.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의 관건이죠. 여기에 일본이 있고 한국이 있고 대만이 있고 이제 이런 나라들이 있는 겁니다. 호주가 있고 뭐 이런 건데, 여기서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 이거를 우리의 역할을, 우리의 롤을 찾아올 거냐. 이게 이제 정부의 경제정책,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머리 싸매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어제 산업부 장관이 바뀌었던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이 경제정책의 어떤 그 쌍두마차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 미래 100년이 여기서 보장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AI 비서 시대와 우주 시대가 열릴 거고요. 이런 와중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충돌, 이 와중 고래 싸움과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한번 이제 다시 짚어보면은요. 처음에 이 관계는 편의주의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상호 의존적 통합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시진핑을 한번 봅시다. 시진핑은 칭화대학교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중국이 소련처럼 망하지 않는 방법을 오래전부터 연구했어요. 그리고 이 시진핑이 미국 땅을 처음 밟아서 백악관을 방문해서도 한 첫 질문이 그거예요. 소련이 왜 망했냐? 그 이유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고요. 2012년에 시진핑은 시진핑의 중국몽이라는 걸 발표해요. 마치 1930년대의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겁니다. 여기서의 큰 차이는 뭐냐면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은 역사학자가 서사시를 통해서 발표했다는 거고, 시진핑의 중국몽은 그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건데, 여기서 이제 1대1로 뭐 이런 정책들이 나오죠. 그래서 1대1로 중국이 30조 달러를 퍼붓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149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대1로에 대해서는 미국의 외교가에서는 이거 실패할 거야, 이렇게 보는 시각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왜? 첫째,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지금 약 25%, 4명 중에 1명이 실업자입니다. 또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우리 파산 신청했죠. 그래서 이 중국이 이제 더 이상 중국식 공산주의 경제, 이거 이제 더 이상 지탱 못해, 이렇게 외교계에서는 많이들 보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1대1로 30조 달러에서 149개 투자를 한 이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중국이 그동안 어디를 투자를 했느냐, 반도체 첨단 산업은 물론이고요, 청정 에너지 쪽에다 집중적인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난 4년 동안에 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 사이에 중국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 청정 에너지를 만드는 원재료가 되는 것들, 구리, 니켈, 뭐 리튬,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뭐 히토류,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나라들하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이 나라들하고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냐면, 중동의 오페크를 지배하는 게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오페크처럼 이 청정 에너지의 보급로가 되는 원재료를 차단하는 우리도 뭔가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새 이제 뭐 아프리카, 뭐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이 우리 내년부터 원광석 수출 안 해, 뭐 이런 것들을 쭉 발표합니다. 그거 한번 이제 쭉 찾아보십시오. 그러고서는 이 1대1로의 이 돈을 어디다 투자를 하냐?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에서 원광석이 있으면 그 원광석을 가공해야 돼. 인도네시아가 직접 수출을 못하니까. 그럼 가공하는 공장을 세우려면 돈이 들 거 아니에요. 이 돈을 중국이 대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포섭을 했어요. 뭐 남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브라질,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들이 지금 중국하고 굉장히 그 무역 교류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때린 무역 관세 때문에 지금 동남아시아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중국 플러스 원 플러스 정책. 그러니까 중국의 공장을 이제 미국이 허락하는 거는 그냥 놔두고, 미국이 허락하지 않는 거는 동남아시아에다 세워가지고 이 중국에서 제조한 거를 가지고 나와갖고 재포장 허브가 동남아시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시 미국으로 수출되는, 지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또 중국이 그럼 성공할 거냐?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지금 그래서 바이든이 그 추구하고 있는 오일 이코노미에서 클린 에너지로 가는 이 길도, 이 중국이라는 걸림돌을 어떻게 여기서 소화해낼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받는 그 패널 만드는데도 거기에 그 원재료들이 그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요, 19세기에 중국이
한때 패권 국가였을 때는 전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였는데 지금 19%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의 그 중국몽의 꿈은 뭐냐면 이 19세기의 중국의 지배력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바로 저축률이에요. 중국은 GDP의 45%, 7조 5천억 달러를 저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GDP의 19%, 4조 6천억 달러밖에 저축률이 되지 않아요. 저축 액수가. 근데 미국이 얘기하는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 이 작은 마당 첨단 이 기술은 엄청난 투자를 해야 돼.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나와요? 결국은 저축한 돈을 끌어다가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중국이 훨씬 세. 근데 바이든이 최근에 8월 9일 날 또 그 첨단 기술에 중국의 투자를 차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서로 중국하고 미국의 컨플릭트의 문제인 거죠. 자, 2000년도에 미국의 중국 수출은 2%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2021년도에는 9%고요. 중국의 수출 비중을 보면 1980년대 GDP의 6%였는데 2009년도에 이미 37%까지 중국의 수출 비중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달러를 얼마나 끌어들인 거예요. 결국 미국이 중국 수출 누적 성장의 20%를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중국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키운 거죠. 일본도 미국이 키웠고요. 중국도 미국이 키웠고요. 한국은 그 틈새 시장을 노려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케네디 스쿨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라는 학장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투기디데스의 함정. 이게 이제 뭐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난 500년간의 역사를 보면 신흥국과 패권국이 전부 16회 충돌을 했는데 이 중 12회가 무력 충돌로 이어졌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 패권국의 의미는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죠. 그럼 과연 미국과 중국이 싸울까요? 싸운다고 생각하는 사람,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다. 그냥 이렇게 계속 갈 거다. 네, 저도 이쪽 편입니다. 계속 이렇게 티각티각 하면서 갈 거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데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두 나라가 어디냐? 바로 대만하고 대한민국인데 대만을 건드리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이 위험이 한국으로 올마붙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숫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통해서 한미일이 뭉치면 북한, 중국, 러시아가 또 똘똘 뭉치겠죠. 그래서 결국 그 충돌이 한국에서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정말 막아야 된다. 그리고 그 임무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전쟁을 직접적으로 한 나라치고 잘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미중 갈등과 대한민국,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새우에서 이제 고래 반열에 접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 고래 반열에서 지난 40년간 쫙 후진국에서 중진국,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초고속으로 달렸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스피드를 어떻게 조절해가느냐, 이게 다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미래 100년은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항상 기억하고 패권 국가가 되는 3가지 조건, 그 3가지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고래 싸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그 틈새 시장을 가야 되는지, 이러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저기 시계가 있는 거를 제가 이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exercise physiology라고 운동 생리학을 가지고 있는 김비열이라고 하고요. 그 질문은 그 케네디 연구소에서 수석 연구원을 계신다 하셨는데 리서치 인트레스트가 어느 쪽으로 향하고 계신지? 저는 두 가지를 합니다. 지난 학기에는 디지털 디모크라시라고 해서 그 부분에 관한 연구를 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포럼을 했는데 AI in Politics 그거를 제가 포럼을 해서 뭐 하버드 크림슨에도 기사도 나고 뭐 상당히 그 반응이 좀 있었었습니다. 이제 이번 학기 돌아가면 저는 반도체 무기화 이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이런 어떤 그 첨단 산업과 관련된 부분의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할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제 그동안에 너무 우리가 관료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스테레오타입으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약간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챗 GPT 시대를 한마디로 저한테 요약하라 그러면 암기의 시대는 끝났다. 라고 저는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교육이 이 암기 위주의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이 암기의 시대가 끝난 대한민국이 앞으로 조금 약간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걱정도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삼성 반도체, SK 하이닉스 반도체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전체 경제의 한 약 25%를 차지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게 저는 한계에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SK가 중국 공장을 몇 년 전에 인수했었죠. 이제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어떤 이런 미중 간의 어떤 그 커다란 고래 싸움의 전략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맞는 선택이었느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미중 간의 고래 싸움에서 떨어지는 그런 그 중국의 포션이 현재까지로는 제가 보기에는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한국에는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이제 그 접하고 있는 어떤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일본은 틀림없이 미국한테 이렇게 어필할 겁니다. 대만 믿을 수 있냐? TSMC가 실질적으로 40%를 미국에 수출하면 40%를 중국에 수출합니다. 그 못 믿어. 한국 분단국가, 남북 분단국가인데 그러니까 반도체는 다시 일본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미국을 설득할 겁니다. 저는 이게 미국 관료들한테 상당히 설득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럼 한국은 어떤 전략으로 이거를 가져가야 되는지 이 굉장히 고민거리. 그래서 앞으로 조금 한국이 물론 뭐 성장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쫙 직진한 사람 별로 없죠. 그 어느 나라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꿀렁꿀렁하는 그 기간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걸 최대한 줄이는 게 국가 전략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고래 싸움 속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뭐 버티거나 아니면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몇 가지 뭐 패권구의 팩터들도 있고 저희가 최첨단 기술을 뭐 개발을 해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지탱해 나가야 될 텐데 근데 그거에 이제 선결돼야 하는 조건이 결국 인재 양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들이 저출산 문제나 이런 것들이 가장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죠. 사실은 정말 아주 심각합니다. 당장이라도 저는 이민 정책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더 이상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힘을 못 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그동안 버텨줬던 그 힘 중에 하나가 인구 5천만 명 이상이라는 그 5천만 명 이상의 국가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까 양자컴, 우주시대, 바이오 이 세 개 중에 바이오는 확실하게 미국이 우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뭐 보건 부분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면 이 바이오가 미국의 보스턴, 뉴욕,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이 세 군데로 이제 딱 뭐 이렇게 집약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바이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미국하고 손잡느냐. 그다음에 우주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할 거냐. 그다음에 양자컴은 이미 이제 미국이 IBM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이미 좀 오류가 많이 나서 그렇지 현재도 이미 뭐 쓰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양자컴을 활용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국가 전략이 좀 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시진핑의 경제 정책을 그동안 한번 우리도 리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그동안의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라는 어떤 정책 속에서 국가가 집중적으로 몇 가지를 보조금을 주면서 완전히 키워왔잖아요. 그게 화웨이죠. 대표적인 게. 통신,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 드론,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청정에너지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집중적인 어떤 국가의 그 보조금을 받으면서 성장한 산업인데, 물론 그렇게 보조금을 받아서 키우게 되면 한계에 옵니다. 어느 순간에. 지금 이제 중국이 그 한계에 온 거고요. 근데 우리도 이런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Generate AI의 의미 중에 하나가 다시 자본이 집약돼야 뭔가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다시 온 거죠. 이제 과거의 중화학 장치 산업 시대에 이제 그랬으면 그것이 이제 이 IT 시대로 넘어오면서 소프트 파워가 중요해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다시 또 그런 어떤 같은 유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국가 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저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거시적인 중견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시각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항상 한국에 다른 사람이 액세스할 수 없는 정보나 많은 인사이트에 대해서 듣고 나서 미국에 오신 되게 귀한 기회고 미국에 계신 수많은 오피니언 리더분들과 직접 얘기를 나누시고 정치인들이나 많은 한국과 관심 있는 분들과 얘기를 나누셨을 텐데요. 저도 한국하고 미국 왔다 갔다 하면 이게 OS를 다시 까는 그런 기분이어가지고 전혀 생각이 똑같은 거라도 완전 다르게 바라보고 있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정치인이시자 개인으로서 미국에 살아보니까 정말 한국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미국을 바라보거나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이렇게 바라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구나 놀라시거나 흥미로운 경험이 있으신가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2021년도에 CSIS에 거기 수석 고문으로 와 있었어요. 한 6개월 정도. 그때는 제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했던 한국의 IT와 그런 어떤 반도체와 벤처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얘기를 들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이번에 이제 올해 2023년 1월 달에 제가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이제 왔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내가 저 미중 간의 저런 그 갈등의 속사정,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반도체의 무기화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진작 알았더라면, 그러면 좀 더 내가 정부에 있었을 때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반성?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부에서 첨단 기술에 대해서 아무래도 정부에서 유관기관이나 관계부처가 전략과 시스템과 또 그거를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또 대통령도 바뀌었고요. 그래서 박 장관님이 보시기에 지금 저희 한국 정부는 어느 정도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그 빚진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 오래 머물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되신 분이라서 빚진 곳이 없는 사람이라서 저는 이렇게 자유롭게 모든 거를 구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그 옛날 분들을 많이 그러니까 기용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최첨단 기술이나 우주 산업이나 또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고
지금 현재 저는 그렇게 썩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주목하는 감사합니다. 저는 화학과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는 이우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 이제 최첨단 기술 같은 거에 강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 과제나 정부의 이제 그 정책을 보면 뭐 탄소 중립이나 아니면 AI 이렇게 중점을 많이 두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제가 최근에 컨퍼런스 가서 한국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총장님들을 뵙고 왔는데 좀 과학자들이 느끼는 것들은 이제 좀 더 기초적인 것들을 계속 꾸준히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정책이 바뀌고 너무 최첨단만 따라가다 보면 그 저희가 방향성을 잃을 때가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하고 가장 큰 경쟁력 차이가 나는 게 바로 기초과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초과학을 할 거는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트렌드를 쫓아가는 경향이 있죠. 그거 저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탄소 중립 그러면은 이 탄소 중립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 탄소 중립과 경제와 산업의 관계를 반드시 연관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냥 탄소 중립. 근데 실질적으로 2030년까지 뭐 지구의 온도를 1.5도 뭐 낮추기로 했죠. 그럼 지구의 온도를 1.5도 낮추는데 제가 어디 보고서 보니까 그렇게 되면 뭐 구리가 뭐 얼마가 모자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리서치가 끝나서 그런 자원 확보를 쫙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에는 거기까지는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와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21세기의 패권 국가의 주인이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